자, 봅시다. 여러분, 내 소리 잘 들려요? 친구들의 그 인내심이 1시간을 못 버티네요. 네, 다들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방송 송출 혹시나 그거 이상 있을지 모르는데 잘 안 들리면 그거 갑자기 소리 끊기거나 하면 학원에 바로 연락을 주세요. 알겠죠잉? 네, 됐다. 네. 아유, 녀석들 싹 다 갔다. 네. 그거 잘 안 들리면 학원에 바로 전화를 해줘요. 이게 또 소리 끊기고 하면. 네. 이게 누가 또 봐줘야 되는데 봐줄 애들이 다 갔어. 에이, 이 꽉 내신 녀석들. 자, 봅시다. 자, 방금 여러 가지 이성질체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구조 이성질체, 그 다음에 입체 이성질체, 그 다음에 거울상 이성질체, 그 다음에 부분 입체 이성질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실제로 이성질체라고 구분되는 것들 사이에서 어떤 그 물리적 성격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로 이넨티오머라고 돼 있는 것들, 아까 이제 예시들을 그려놨다가 지금 지웠는데, 그 이넨티오머라고 하는 녀석들 사이엔 어떤 물리적 성격 차이가 있느냐? 바로 첫 번째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거의 대부분의 성격. 이것이 비슷한 게 아니라 그냥 exactly the same이에요. 그냥 완전히 같아요. 동일해요, 동일. 그럼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녹는 점. 혹은 뭐 끓는 점, 뭐 용해도, 극성, 이렇게 뭐 화학이나 물리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리학적 성격들이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이넨티오머끼리는 그냥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냥 완전히 똑같아서 어떤 특징을 갖냐면 바로 고전적 방법으로 그 둘을 분리하는 것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고전적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고전적 방법 누구를 예로 드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분별 종류? 뭐 아니면 분별 결정?
혹은 이런 거 실리카 젤 크로마토그래피. 화학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리 테크닉이 있거든요. 혼합물들이 엮여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전화학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혼합물들 사이의 분리 방법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이 이넨티오모끼리는 이런 방법이 안 맥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분별 증류라고 하는 테크닉은 뭐 나하고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성분들 사이에 무슨 차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넨티오모끼리는 끓는 점이 같아요. 차이를 활용하는 건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분별 증류를 한다고 해서 이넨티오모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 분별 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정 물질이 특정 용매에 대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게 그게 바로 분별 결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용매에 대해 서로 이넨티오모인 녀석들은 녹아 들어가는 그 용해도가 같기 때문에 바로 분별 결정 테크닉으로도 분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성분들 사이에 극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같기 때문에 이런 테크닉들은 무용지물이에요. 이 그 서로 R인 것과 S인 이넨티오모들이 섞여 있을 때 이런 방법들로는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고전적 방법으로 분리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분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다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같은데 그래도 약간 차이 나는 게 있겠지. 그 약간 차이 나는 게 사실은 끼케야 두 개뿐이네. 자, 첫 번째는 1. 잘 들리죠? 자꾸 확인해야지. 자, 채린아 잘 들리죠? 오케이. 좋았어요. 첫 번째가 바로 평광축을 회전시키는 광학적 성격입니다. 요걸 다시 말을 이렇게 씁시다. 자, 다시 첫 번째는 옵티컬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광학 활성. 자, 이게 뭐냐? 바로 얘는 평광축을 회전시키는 광학적 성격이 달리 나타납니다. 자, 사실은 요거는 내가 자세히 설명은 안 했는데, 자, 편광이라고 하는 빛이 있거든요. 바로 이제 빛에 여러 가지 축이 있는데 그 축 중에서 이제 일부만 뽑아낸 것을 이제 거의 비슷한 축 방향을 뽑아낸 걸 편광이라고 합니다. 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내가 쓰고 있는 게 선글라스잖아요. 선글라스가 이게 약간 짙어가지고는 이 광량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이 광원에서 선글라스를 딱 투과를 시키면 이 나오는 좀 약해진 빛 있죠. 그거를 편광이라고 해요. 그럼 이 편광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물리적 성격을 조사할 수가 있는데 이 편광을
이넨티오모에 쪼여질 경우 이넨티오모들끼리 서로 반대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D 혹은 L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광학적 성격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이것은 아마 이번 학기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만 이 광학적 성격은 뭔가 돈이 되는 어떤 결과가 없어요. 돈이 되는 결과가 무슨 말이냐면 이 광학적 성격이라고 하는 게 알려진 게 120년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상품이 나온 게 없어요. 이게 뭔가 물리적으로 이제 뭔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만 알려져 있고 이 뭐냐면은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어떤 내용이에요. 왜 실용화가 어렵냐? 왜냐하면 왜 이런 D와 L로 표현되는 서로 다른 광학적 성격이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바로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 이넨티오모 관계에 있는 것들 사이에서 광학 활성이라고 하는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만약에 밝히잖아요? 그럼 바로 노벨상이에요. 왜? 120년 동안 전혀 진척이 되지 않은 연구 분야라서 요거 성공하면 바로 노벨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시험에도 나온다고 하면 이게 당연히 심각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 이넨티오모끼리는 광학 활성이라고 하는 어떤 성격이 좀 달리 나타난다 정도 말만 한번 봐주세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야. 요거는 좀 알아둘 만해. 자, 이건 뭐냐? 바로 요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서로 R이고 서로 S잖아요. 그럼 서로 R이고 서로 S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말로는 수용체 혹은 영어로는 리셉터라고 하죠. 이렇게 쓰나? 에서 완전 다른 분자로 인식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수용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왜 인간의 감각기관, 거기에 왜 우리가 이제 뭔가 냄새를 킁킁킁 맡았을 때 어머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아니면 어머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난다, 이렇게 그 냄새 같은 걸 맡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냄새가 어떻게 우리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 냄새를 낼 수 있는 어떤 분자가 슝슝슝 날아다니다가 하면서 내 코로 쏙쏙 들어오면 요놈이 내 코에 있는 어떤 부분이랑 감응을 해서 그 코에 있는 어떤 이 감각기관에 감응을 하는 그 위치를 그걸 생물학적으로 수용체라고 한다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생물 시간에. 그 수용체에 이 유기 분자가 탁 내려앉았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전기화학 신호를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내 수용체가 인식할 수 있는 그 분자가 내 코에 딱 내려앉으면 그 전기화학적 신호가 머릿속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 맛있는 냄새다, 이상한 냄새다, 이렇게 내 뇌가 해석을 하는 거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 잘 들리죠? 들리죠? 오케이. 저 수용체라는 말도 들어본 적 있죠? 생물 시간에.
수용체. 좋아. 그래. 그래서 이제 수용체에서 저렇게 이제 이 R과 S로 나타나는 화합물들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이걸 한번 이제 살짝 모델링으로 설명을 좀 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이제 모델링. 자, 어떤 R과 S로 구분될 수 있는 어떤 유기분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탄소가 있고, 자, 요래, 뭐 가지러 왔어요? 네. 진짜로요? 그래. 딴 애들은 다 갔어요? 네? 딴 애들은 다 갔다고. 예, 안 갔네요. 밥 먹으러 왔어요? 저 밥 먹고 왔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보자. 자, 여기 있는 어떤 카이럴 탄소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R이건 S건 뭐 정해져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 자리에 그 우선순위가 만약 뭐 여기가 이제 4등이다. 4등 우선순위.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1등 우선순위, 2등 우선순위, 3등 우선순위다 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CRP룰을 적용하면 얘는 보시다시피 R이에요, S예요? 딱 오른손으로 휘감기니까 R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4번 우선순위 쪽에 엄지손가락을 꽂고 그 다음 나머지 1, 2, 3이 지금 이렇게 오른손으로 휘가보면 1, 2, 3이 이렇게 딱 설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기분자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어떤 카이럴 탄소를 중심으로 1, 2, 3, 4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여기에 만약에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수용체, 그 수용체가 뭐 코에 있는 수용체건 뭐 혀에 있는 수용체건 아니면 진짜로 우리가 몸에서 먹었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수용체, 뭐 어딘가에서 자, 그 수용체의 기하학적 구조가 만약 요런 평면상에 자, 요 자리에 대응되는 자리에 이 2번 작용기를 인식하는 자리가 있고 3번 작용기를 인식하는 자리가 있고 1번 수용체, 여기 작용기를 인식하는 수용체 자리가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수용체를 구성하는 그 생화학적 구조들의 평면에 1, 2, 3이 딱 대응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분자가 만약에 냄새 분자다라고 하면 얘가 막 돌아다니다가 하면 이제 코 속으로 들어오고 이 녀석이 코 속에 있는 수용체에 1은 1에 3은 3에 2는 2에 착 내려앉을 때 우리는 어떤 냄새를 인식하게 돼 있다,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말 알겠다? 자, 이거 쓰시고 그래. 그래. 좋아.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요 녀석에 대한 이넨티오모라는 게 뭐예요? 이 녀석의 거울상이라는 게 바로 R이 아니라 S인 게 이 녀석의 거울상이겠죠. 그럼 이 녀석의 거울상을 한번 그리면 자, 여기가 4번 우선순위라고 할 때 2번 우선순위 그리고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 1, 3번 우선순위가 만약 요렇게 바뀐다 면 요 놈이 바로 이걸 R이라고 했을 때 S가 되고 이 둘이 서로 무슨 관계인 거예요? 바로 이넨티오모 관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넨티오 분자가 이 수용체에 접근을 해. 수용체에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요 2번이 들어가는 건 같은데 1, 3번이 매칭돼야 될 자리에 거꾸로 매칭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3번, 1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3번 들어갈 자리에 1번, 1번 들어갈 자리에 3번이 아기가 딱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은 이 수용체는 이 녀석이 결합돼 있을 때 완전 다른 전기적 신호를 주변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거울상 이성결체인 것들은 생물 내에서 완전히 다른 화합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지금 요 말이다. 지금 요 모델링 상황 아시겠죠?
자, 저 개념도 알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들이 있냐면 이런 예시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부프로펜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이 약은 굉장히 유명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 이부프로펜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면 소염제예요. 자, 여기 이제 염이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염증을 줄인 말입니다. 소자는 그걸 이제 줄인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염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분자까진 아니더라도 혹은 세포 수준의 상처를 그걸 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처 같은 게 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그 슬쩍 비어가지고 조금 베어가지고 피가 조금 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상처인데 그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뭐 세포막이 찢어졌다거나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정도의 상처를 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없애주는 약. 그러니까 세포 수준에서 상처가 났을 때 그걸 빨리 메꿔주는 약 중에 가장 유명한 약이 바로 이부프로펜이에요. 그래서 이부프로펜은 언제 뭐냐면 처방하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이부프로펜이에요. 선생님 몸살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럼 이부프로펜이에요. 선생님 여기 칼에 좀 베었어요. 그럼 또 이부프로펜이에요. 선생님 수술을 했는데 저기 좀 욱신욱신 아파요. 그럼 또 이부프로펜이에요. 바로 인간의 모든 질환에 이부프로펜을 처방해요. 왜? 인간이 아프다라고 하는 모든 아픔에는 바로 세포벽에, 세포막에 어떤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질환에 이부프로펜이 처방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마 이부프로펜은 인간이 연간 생산하는 의약품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의약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이부프로펜이 이렇게 거울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부프로펜이 말이죠. 놀랍게도 둘 중에 하나는 소염제인데 둘 중에 한 꼴은 진정제입니다. 진정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확하게 양리적인 효과를 원하는 거울상, 그게 이제 정확하게 지금 R인지 S인지 내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그 이부프로펜의 어떤 거울상 이성질의 한 형태, 진짜로 소염제 작용을 하는 거, 그게 딱 들어오면 진짜로 소염 작용을 하는 건데 그게 반대쪽 이성질체가 몸에 들어오면 뭐가 된다? 진정제, 즉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감기약 먹으면 졸리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바로 이부프로펜의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이부프로펜은 처방받을 때 어떻게 처방을 받냐면 그 소염제와 잠이 오는 그 이성질체가 5대5로 섞여 있는 걸 우리가 처방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절반은 소염작용이 있고 절반은 잠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은 이 감기약 먹었을 때 몽롱하고 졸리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부프로펜 같이 뭐 감기약인데 부작용이 살짝 잠이 온다. 이거는 뭐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감기나 몸살이 걸렸을 경우에는 살짝 잠이 오는 게 좋을 수도 있죠. 빨리 자야 몸이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게 끝내주는 약 중에 이거 여러분 혹시 생물학 시간에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짜자자잔. 자, 진짜 유명한 물질 중에 바로 살리도마이드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혹시 살리도마이드 얘기 들어본 사람? 살리도마이드.
저 얘기 들어본 사람. 저게 어찌 보면 인간의 제약 역사를 바꾼 아주 유명한 물질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물질입니다. 자, 제가 뭐냐? 바로 얘는 1960년대 영국 어떤 제약사에서 합성한 바로 입덧 억제제입니다. 입덧 억제제. 여러분 입덧 알아? 입덧? 우리 지원이 입덧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입덧 알아? 입덧? 그렇죠. 그렇죠. 입덧 그렇죠. 그렇죠. 그래. 자, 입덧 뭐냐? 입덧이 뭐냐면 바로 그렇죠. 준호. 굉장히 잘하네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이 이게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임신기 초반에 이게 각종 음식에 대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걸 입덧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주변 여성이 입덧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이게 보통 집에서도 터울이 많이 나는 동생이 있는 경우 엄마께서 입덧하시는 것을 어쩌다가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주변에서 하는 거 본 적은 없어요? 그렇구나. 이게 한번 보면 이게 그냥 항상 임신하면 딱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 주변에 입덧하는 걸 보시면요. 때때로는 진짜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죠. 그 임신 초기에 이제 몸에 막 변화가 생기고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 이게 특히나 주변의 냄새에 아주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음식 같은 경우 그 음식 냄새가 올 경우 갑자기 막 우악 하면서 막 속이 뒤집어지는 이런 반응을 입덧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입덧이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게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즉 어떤 그 임산부는 거의 입덧이 없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임산부는 진짜 입덧이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임신 초반에 일체 아무것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서 임신 초반기에 체중이 40kg대 초반까지 살이 쫙 빠져버리는 임산부도 있어요.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정말 그래서 막 진짜 물만 봐도 구역질이 난다 막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은 진짜 괴로워요.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진짜 입덧이 너무 심한 임산부는 임신 초반에 병원에 입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임신 초반에 그 수액 있죠. 바로 포도당 수액하고 단백질 수액 이걸로 연명합니다. 진짜로. 아무도 못 먹으니까. 근데 못 먹으면 죽잖아. 그럼 안 되니까 여기 포도당하고 이게 단백질 꽂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사실은 그 입덧이 심한 그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진정시키기 위해 개발된 약이 바로 살리도마id이에요. 근데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 그랬더니 이제 60년대 영국과 그 주변에 쫙 판매가 됐었죠. 엄청 효과가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쫙 이제 판매가 되었고 많은 임산부들이 입덧의 효과를 봤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정말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바로 이 출산율이 기형아 출산율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바로 살리도마이드가 R과 S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입덧 억제제인데 둘 중에 하나는 사람 몸속에서 기형아를 유발한 녀석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에 갑자기 난데없이 기형아 출산율이 수백 배 증가한 거예요.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아까 그 이부프로펜처럼
감기약을 먹었더니 부작용으로 좀 졸려요. 이거에 비해 입덧 억제제를 먹었더니 기형아가 출산됐어요. 자,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죠. 그래갖고 이게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갖고는 이 제약회사가 어떻게 된다? 이것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배상을 다 하고 회사는 파산해서 없어졌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살리도마이드 신드롬 이후에 바로 FDA. 자, FDA가 뭐예요? Food and Drug Association. 바로 미국 식약청이죠. 이 미국 식약청에 새로운 규정이 생깁니다. 어떤 규정이 생기느냐? 약을 합성할 때는 반드시 R과 S를 분리해서 합성할 것. 두 번째, 분리하지 못한다면, 근데 아까 분리가 어렵다고 했죠. 합성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분리할 수가 없다면 그 양쪽의 안정성을 완벽하게 설명해야 된다. 무슨 말 알겠죠? 섞여 팔면 둘 중에 하나는 양리작용이 될 거고 반대쪽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반대쪽의 부작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기존에 R과 S가 섞여서 우연찮게 팔리던 약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 R과 S를 분리하면 이건 또 다른 신약으로 등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FDA의 새로운 규정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살리도마이드 이전에는 이 R과 S가 몸속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전혀 이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엄청난 경각심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 유기합성에서는 이 R과 S를 어떻게 분리해서 합성하는지 이거에 대한 연구가 가장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넨티오모에 이런 성격 등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다 알아들었죠?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당연히 화학자들이 저런 것들을 엄청 신경 쓰고 합성을 합니다. 오케이, 됐다. 여기는 이제 나중에 혹여나 여러분들 그 생물 시간에 또 생물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유기화학뿐 아니라 생물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좋다. 자, 그 다음 가보자. 자, 줍니다. 줍니다. 자, 지우자. 자, 그 다음 4.3. 자, 여기는 제목이 뭘까요? 자,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서 스테리오 아이소모에 뭐하고 뭐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넨티오모와 다이아스테리오모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아까 방금 한 게 이넨티오모 사이의 물리적 성격이 어떠하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은데 요런 성격하고 요런 성격이 결정적으로 다르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러면 지금은 누구의 성격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바로 다이아스테리오모. 요 사이의 물리적 성격이 어떤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다이아스테리오모. 얘는 뭐냐? 첫 번째, 서로 남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이아스테리오모는 물리적 성격이 서로 완전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물리적 성격 있죠. 뭐 방금 얘기했던
녹는 점, MP, 보일링 포인트, 용해도, 극성, 요런 게 다 다릅니다. 그냥 완전 다른 화합물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다이아스테레오몬은 뭐가 비슷할 것 같은데 완전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완전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아마 분자량 하나 같겠네요. 분자량 정도만 갖고, 왜냐면 어차피 이성질체니까 분자량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분자량 하나 거의 빼고 나머지 성격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스테레오몬은 어떻게 고전적 방법으로도 충분히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넨티오모어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끝! 이게 답니다. 다이아스테레오몬은. 바로 이넨티오모 사이의 화학적 성격이 되게 독특한 거고요. 그냥 다이아스테레오몬은 그냥 서로 다른 화합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다이아스테레오 얘기는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뭘 해볼 거냐? 여기 찍을게요. 자, 지금입니다. 자, 자, 이렇게 앞서까지 이넨티오모, 다이아스테레오모 이런 개념을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 해볼 거. maybe 이번 시험 범위에서 가장 나올 가능성이 큰 거. 바로 다섯 번째, 메소. 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쟤는 딱히 번역이 없습니다. 그냥 번역된 내용에서도 그냥 메소 이렇게 씁니다. 전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말에 저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딱히 번역이 어렵습니다. 자, 근데 메조가 뭐냐? 이거 사실 앞에서 언급했어요. 바로 뭐냐면 카이럴 탄소는 있어요. 그런데 이넨티오모는 없는 분자. 그런 물질을 메조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컴파운드는 화합물 이렇게 번역하면 되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넨티오모, 우리말로는 그 거울상 이상체라고 했죠. 그게 없어요. 근데 카이럴 탄소 있어.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앞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얘도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뭔 말이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 카이럴 탄소가 나타날 수 있는 sp3 혼성 그 막구를 하나 좀 그려보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쩌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오케이. 이렇게 있다. 좋아. 저런 분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저기 보이세요? 얘들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있죠? 오케이. 좋았어요. 자, 이제 저기에 딱 봐도 무슨 탄소가 있다는 거 알겠어요? 딱 봐도 무슨 탄소가 있어, 저게. 그렇지.
자, 지금 내가 예시로 든 것에 보시면 딱 봐도 뭐 있어요? 그렇지. 바로 요 자리하고 요 자리가 바로 카이럴 탄소 자리죠. 얘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 두 자리에다가 RS 부여할 수 있겠어요? 자, 저 자리다가 RS 부여하면 뭐가 나오겠죠? 바로 R. 자,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RR 알겠죠? 그래서 수소가 우선순위 항상 꼴찌. 1등, 2등, 3등이니까 오른손으로 딱 잡힐 거야. 둘 다 RR. 자, 저거 RR 확인한 사람 1 쳐주세요. RR 확인되는 사람 1. 저거 RR 이거 알겠는 사람 1번 쳐주세요. 오케이. 성빈이 오케이. 그렇죠. 왜냐하면 OH가 보시다시피 산소가 원자 번호가 다른 탄소나 수소보다는 크죠. 그래서 원자 번호 큰 게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산소 작용기가 OH가 우선순위 1등이겠죠. 그리고 수소가 항상 꼴찌고요. 자, RR 확인되는 사람 1번 쳐주세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시간에 무조건 나와요, 이거. 아, 2, 3번은 이렇게 아까 한번 했었는데 대윤이 이제 오늘 첫 시간이라 익숙하지가 않구나. 자, 사실은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 수소가 항상 원자 번호가 제일 작으니까 무조건 얘는 4등 꼴찌고요. 산소가 탄소보다 원자 번호가 크니까, 왜냐면 탄소는 6번인데 산소가 8번인가 그렇잖아요. 그럼 얘 원자 번호 크니까 얘가 1등이고요. 그러면 여기 이 탄소하고 이 탄소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2등하고 3등이 결정돼야 되는 건데, 이 탄소에는 수소가 붙어 있죠. 그런데 이 탄소에는 산소가 붙어 있죠. 그렇다면 탄소는 같지만 탄소에 수소가 있는 것보다는 탄소에 산소가 있는 게 우선순위가 더 큰 거예요. 왜? 수소보다 산소가 또 우선순위가 크니까. 원자 번호가 커서. 그래서 이쪽이 2번 우선순위가 되고 이쪽이 3번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소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뻗으면 1, 2, 3번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싹 감길 거예요. 오케이. 됐고. 체리나, 우리 체리니. 체리니 이해했죠? 체리 이해했어요? 그리고 준호. 체리나 저거 그 다음에 준호 이해했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녀석에 대해서 지금 보이다시피 RR.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 미러 하면 여기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으니까 바로 열에 된 상태에서 OH 메틸 OH 메틸 이렇게 되겠다 이런 말이지. 자, 그러면 역시나 어디가 또 카이럴 탄소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카이럴 탄소지. 맞나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자리에 대해서 RS 판단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오른손 거울에 걸면 무조건 왼손이 된다고 했죠. 왼손 거울에 대면 무조건 다시 오른손 거울에 대면 또 무조건 왼손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른손 두 개를 거울에 댔기 때문에 무조건 그 이미지는 왼손 두 개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이겠죠? 이 사실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런데 RRSS 말고 어떤 경우의 수가 또 있을 수 있겠어요? 바로 RSSR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건 여기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요렇게. 자, 이런 경우의 수가 하나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 카이럴 탄소고 카이럴 탄소죠? 그럼 요 두 자리 RS 따질 수 있겠어요? 자, 요 두 자리 RS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여기가 R, 여기가 S가 되겠죠. 자, 저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저렇게 R 하나, S 하나 아시겠죠? 자, 얘는 사실은 RS를 따로따로 따져도 되지만 말이에요. 기존에 해놓은 게 있다면 비교해서 바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 봐요. 요 자리에 이 배열 패턴하고요. 요 자리의 배열 패턴이 어때요? 요 자리고 요 자리. 똑같죠? 똑같죠? 그럼 여기가 R이면 여기도 R 돼야지. 그런데 이 자리의 배열 패턴하고 이 자리의 배열 패턴은 다를 거예요. 왜? OH와 메틸의 관계가 지금 서로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된 RS하고 여기서 결정된 RS는 서로 달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R이면 여기는 S가 돼야지. 논리구조적으로다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 또한 뭐 거울을 걸어보자니.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겠죠? 보이시오? 자, 거울상은 항상 어떻게 그린다고 했어요? 어떤 특정 작용기가 있으면 거울에 대해 같은 거리에 그거 똑같이 또 그려주면 된다고 했죠. 어떤 작용기에 거울에 대해 똑같은 거리에 그거 똑같이 또 그려주면 된다고 했죠. 그럼 바로 이제 거울상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어떤 작용기에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거 그리면 무조건 거울상이 나오게 돼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RS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손 거울에 대니 왼손 나오고요. 왼손 거울에 대니 오른손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때 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우린 요 둘은 무슨 관계예요? 바로 거울상 이성들체 관계죠. 맞나요? 왜? R과 S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옮겨 붙였을 때 겹쳐진다, 안 겹쳐진다? 절대 겹쳐지지 않습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진짜로 거울상 이미지인데 서로 겹쳐지지 않는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거울에 오른손 두 개 있고 반대쪽에 왼손 두 개 있다고 쳐봐요. 그럼 오른손 두 개하고 왼손 두 개가 서로 겹쳐져요, 안 겹쳐져요? 겹쳐질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둘은 절대로 다른 이성일체인데 거울상이니까 이넨티오모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놀라웠게도 이것을 거울에 대해서 그렸더니 이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그냥 관계가 아니라 같은 녀석이죠. 왜냐면 얘는 만들어진 다음에 이하 평행이동하면 쫙 들어맞게 될 거예요. 마치 구가 있는데 구를 거울에 대면 뭐가 만들어져요? 또 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얘 평행이동시키면 딱 들어맞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즉 여기서의 거울상은 서로 겹쳐지지 않는 구분되는 이성일체인데 여기서 만들어진 거울상은 구분되는 게 아니라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완전히 같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두 번 그린 것일 뿐 이 둘은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죠? 이때 이 물질에 대해 하는 말 그걸 메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시다시피 RS 카이럴 탄소가 있죠. 카이럴 탄소가 있으나 거울성 이성일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울상 이성일체가 없는 거죠. 왜? 그려봤자 똑같으니까.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한다? 메조 화합물이다. 뭐 메조 컴파운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이것을 극히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도 참고로 이 둘의 관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넨티오모 관계라고 했죠? 근데 참고로 만약에 내가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냐? 혹은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냐? 라고 묻는다면 그때는 또 뭐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바로 다이아스테레오모겠죠. 얘들 관계가 다이아스테레오모인 건 알겠죠? 왜? 얘네들 모두 구조는 다 같아요. 구조는 다 같은데 RS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개는 서로 간의 입체 이성일체 관계죠. 입체 이성일체에서 이넨티오모를 제외한 관계를 다이아스테레오모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관계는 다이아스테레오모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요게 메조 현상에 대한 가장 편리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와, 됐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다들 샀습니까? 오케이. 다다. 그러면 한 또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 카타송.